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솔직히 병보다 더 무서웠던 건 돈이었습니다. 간병비, 병원비, 간병인 월급,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씩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진심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제도 전문가 이상태 박사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부모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자녀, 간병비를 감당 못해 집을 파는 가족, 간병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병 파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몰라서 못 쓰고 준비 안 돼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을 안다고 해서 당장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아는 사람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간병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한 5단계 방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최소한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나와 부모님이 간병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이라는 늦은 나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응원의 의미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제 누가 돌봐야 하나? 병원은 어디로 모셔야 하나? 그리고 간병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잡하게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제일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간병 지원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간병비 지원의 입장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 3288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엔 직접 가서 상담받는 걸 더 편하게 여기십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90일 이내에 공단에서 가정으로 직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이 방문에서 부모님의 현재 상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병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지 말되 너무 의연한 태도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낯선 조사자가 오면 자식들 앞에서 괜히 더 꼿꼿한 모습을 보여주시려 합니다. 지팡이를 놓고 혼자 걸어보시기도 하고 자녀가 도와줘야 하는 부분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낮으면 간병 지원 혜택이 제한되거나 아예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5년 전 경미한 뇌경색 후유증이 있었고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딸이 모시고 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부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평소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셨던 어르신이 조사 당일에는 직접 걸어 나와 조사자를 맞이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간병인을 쓰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식된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등급을 신청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제도에서 소외된 셈이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목욕은 혼자 하시는지, 식사는 도와드려야 하는지, 배변이나 보행은 어떤지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올바른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등급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공단 직원과 상담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복지연구 지원 등은 이 장기 요양 등급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등급까지 나왔고, 이제 진짜로 병원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모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간병인이 필요하면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고 그 비용도 100% 가족이 부담했습니다. 월 250만 원씩 나가는 가정도 많았고 이 간병비 때문에 가정이 흔들린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간병인까지 고용해서 병원 자체적으로 간병을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환자는 그 안에서 돌봄을 받고 간병비의 약 70%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그럼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정부 정식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1,300곳의 요양병원 중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650개 밖에 없습니다. 즉, 무작정 가까운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셨다가는 간병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병원이 통합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를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입니다. 전화하시면 사시는 곳에 가까운 통합 간병 서비스 병원을 안내받는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통합 간병 서비스 제공기관 이라고 입력하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병원들은 병실 안에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고 병동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여러 환자를 돌보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병원이 환자를 직접 관리하고 국가가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한 여성분의 경우 어머님이 대퇴부 골절로 입원하게 되어 처음에는 사설 간병인을 붙였는데 간병비가 하루 9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달이면 거의 27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통합 간병 서비스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하루 간병비가 약 2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히 가격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간병 병원은 돌봄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간병인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는 문제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원하는 지역에 병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특히 대도시보다 지방일수록 선택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병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통합 간병 서비스 병원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제도를 알아야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내 돈으로 간병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가는 준비를 해두었고 여러분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간병 부담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첫째, 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신청하셔야 하고 둘째, 간병비가 지원되는 통합 간병 서비스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아셔도 간병비 걱정은 절반 이상 덜 수 있습니다. 앞서 병원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간병비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꼭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고도 집에서 직접 돌보는 가족들 역시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 돌보는 거니까 당연히 모든 걸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문 요양과 가정 간병 서비스가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부모님이 병원에 오래 계시는 걸 꺼려하는 자녀분들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하고 병실에서 감염이라도 생기면 괜히 더 병세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 편한 공간은 결국 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 혼자서 24시간 간병하는 건 너무 벅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받은 어르신이 자택에 계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요양보호사가 하루 1시간에서 3시간까지 정기적으로 집으로 찾아와서 식사, 위생, 옷 갈아입기, 대소변 처리 같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월 20회에서 25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횟수는 어르신의 등급과 상황에 따라 공단이 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인 어르신의 경우 하루 2시간씩 주 5일, 한 달 20회 정도 방문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기준으로 월 20회를 이용하면 총 이용료가 약 50만 원 정도 나오지만 이 중 85%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부모님을 돌봐준다면 가족이 감당해야 할 간병 부담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어르신이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관절이 불편하신 경우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부축하거나 상황을 체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족 입장에서는 큰 안심이 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한 50대 가장은 퇴직 후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보느라 거의 외출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방문요양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했고 요양보호사가 매일 오전 10시에 방문해서 목욕 도와드리고 점심 식사 챙겨드린 뒤 돌아가는 루틴이 생기면서 본인은 오전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정기적인 돌봄을 통해 건강이 더 안정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돼 직접 돌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 가족 간병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일정 시간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엔 실제 돌봄 제공 시간을 기록하고 공단의 점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도전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문요양 외에도 주간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린이집처럼 어르신을 오전에 데려다 드리고 저녁쯤 다시 집에 모셔오는 방식입니다. 낮 동안 병원 내에서 식사, 위생, 운동, 인지활동 등을 제공하고 의료진이 상시 대기에 돌보는 형태입니다. 주간보호 서비스는 하루 8시간 이상 제공되는 경우도 많고 가족 중에 일하러 나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도 낮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인지저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한 주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맡기게 되면서 가족의 갈등이 크게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도 집에만 계실 때보다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리며 표정이 밝아지셨고 자신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국가가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간병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만 제대로 받으면 이 모든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건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리처럼 중산층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과거에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국가의 지원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집중됐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중산층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렸습니다. 그 핵심 제도가 바로 입소자 부담금 차등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과거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연소득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 중산층도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경기도 성남에 사는 부부의 경우 아버지가 4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월 150만 원의 비용이 부담돼 공단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원으로 연 3,800만 원 소득이 있었지만 가족 수와 부모님 부양 상태를 고려해 입소자 부담금의 30%가 감면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가족의 부양 상태도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많고 자녀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담 능력이 낮다고 판단해 지원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도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는 소득 산정과 가족관계에 포함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득 산정 대상에 따라 지원 여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상담할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동거 여부, 부양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지원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도 포기해야 하나, 아이들 교육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부모님 얼굴을 보면 눈물부터 나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도는 이미 준비돼 있고 여러분은 그 제도를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 모시는 경우와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의 지원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가족 내에서 간병에 대한 합의와 준비가 없으면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갈등을 겪는 부분은 바로 가족 내 역할 분담 그리고 돈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자녀는 보통 한 명입니다. 첫째가 되기도 하고 막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간병은 늘 나 혼자 하고 있는가? 형제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리고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억울한 마음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족끼리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대화 자체가 끊기고 결국엔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막내딸이 모든 간병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처음에는 일부 병원비만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결국 6개월 후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막내딸은 퇴직까지 하고 아버지를 모셨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 간의 장례비 분담과 상속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간병이라는 게 부모를 위하는 일이면서도 자칫하면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회의입니다. 가족끼리 간병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부모님을 돌볼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꼭 간병 계획서나 가족 회의록 형태로 문서화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형식이 어렵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 한 장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는지, 매달 어느 정도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기로 했는지,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가족 모두가 확인하고 서명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이 문서가 나중에 법적 효력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심리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특히 한쪽 가족만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 부모님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되셨을 때 인공호흡기나 연명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2명 이상의 성인이 입회하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문서와 함께 작성해두면 좋은 것이 간병 동의서입니다. 간병 동의서는 주로 특정 가족이 부모님의 간병을 도맡기로 하고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둔 문서입니다. 향후 책임 분쟁이나 상속 관련 문제에서 갈등을 줄이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둘째 딸이 어머니를 집에 모시기로 결정하고 장남과 장녀는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기로 했다면 이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한 가족은 아버지의 치매 진단 이후 사남매가 모여 간병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첫째가 매주 병원 외래를 담당하고 둘째는 방문 요양 일정을 체크하며 요양보호사와 소통하기로 했고 셋째는 매월 50만 원씩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넷째는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을 담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정리된 계획 덕분에 누가 책임을 미루거나 빠지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간병은 가족 전체의 일입니다. 누군가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붕괴뿐 아니라 가족 관계의 파산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하시더라도 앞으로 1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이라도 가족끼리 간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서로의 마음이고, 갈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준비된 대화와 약속입니다. 오늘 참 무겁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마주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겁니다. 간병은 더 이상 한 사람의 희생이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처럼 이제는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지치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먼저 현명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형제자매,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함께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지혜는 함께 모을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집의 미래를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인생 한 줄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혹시 비슷한 경험을 먼저 하셨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으시다면 그 소중한 경험담을 다른 분들을 위해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지금 막막함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등불 같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이사 이렇게 했다가 평생 후회한 사람들 많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퇴 후 주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